600년 전 조선에 로켓이 존재했을까? 신기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선조가 만든 로켓. 로켓은 세종대왕 때 별도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북방 정벌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조선의 강력한 비밀 병기 신기전. 그 당시로 보면은 정말 귀신 같은 무기인 거예요. 현대의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위력으로 외세의 침입을 막아낸 초강력 무기. 방패가 사람을 뚫어버리니까 이 공격형 군대가 굉장히 요동하게 됩니다. 부국 강병의 철학과 첨단 과학 기술이 하나로 만났다. 지난 2009년 IAC 국제우주대회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표되었다. 우주올림픽으로도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우주대회에서 조선시대의 신기전이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역사 속에 감춰져 있었던 신기전의 존재를 최초로 밝혀낸 것은 항공우주학자인 최연석 박사였다. 이게 바로 신기전에 대한 그림입니다. 신기전, 귀신 같은 기계 화살이라는 뜻을 가진 이 무기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 있었다. 신기전을 보면은 앞부분에 약통이라고 해서 이 화약을 집어넣었던 원통형의 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그 화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 신기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추진용 화약 무기다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굉음을 뿜으며 솟구쳐 날아가는 화살. 동력 장치에 의해 발사되어 관역에 꽂히는 신기전. 신기전의 정체는 로켓 무기였다. 왜 로켓일까? 현대와 왜 같을까? 화약이 타면서 만들어지는 연소가스가 뒤로 이제 분출이 되는 그 반작용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조나 또는 비행 원리나 모든 점으로 봤을 때 신기전하고 또 현대의 로켓은 똑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로켓은 추진제를 연소시켜 발생한 가스가 분출될 때 생기는 속도와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다. 신기전 역시 점화선에 불을 붙여 화약이 타들어가면서 배출되는 연소가스를 분출해 날아가는 현대 로켓의 원리를 갖추고 있다. 문헌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신기전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준 것은 한 권의 책이었다. 경기도설에 남아있는 이 세종 때의 화약 무기 설계도를 보고서 그 세종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화약 무기가 어떠한 종류가 있었고 또 규모가 어떻고 또 구조가 어떻게 됐다 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조선시대 국조 오래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참고사항을 정리한 국조 오래 서래. 성종 5년에 편찬된 국조 오래 설에는 빌레,
가래, 빈내, 군내, 흉내의 5가지의 예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군내 부분에서 병기도설을 찾아볼 수 있다. 병기도설에는 군의 기강과 예의뿐만 아니라 당시의 갑옷과 투구 및 각종 화약 무기의 규격과 형태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히 36가지 화약 무기의 그림과 구체적인 규격까지 실려 있어 세계 최고의 무기 설계도라고 불린다. 신기전은 그 규모에 따라 4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대신기전부터 소신기전까지 구체적인 크기와 규격은 물론 사용되는 재료까지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척, 촌, 푼, 리라는 단위로 구체적인 규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리는 0.3mm에 해당하는 아주 정밀한 단위로 알려져 있다. 전체 길이를 비롯해 약통의 내경과 분사구의 둘레까지 현대적 설계 기법에 가까운 상세한 규격을 제시해 놓았다. 크기별로 소, 중, 대신기전과 산화신기전으로 구분된 이 화약 무기는 모두 세종이 직접 개발을 명하고 발전시켰다. 세종은 새롭게 건설된 조선이라는 국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백성들에게 제시할 국가의 비전과 부국 강병을 이룩할 강력한 힘을 원했다. 바로 그것이 군사력 증강과 화약무기 개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세종 때는 이제 초창기 그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 초기에 어떤 그 토대를 닦고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착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보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이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맞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부국강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진족은 국경을 넘어 약탈을 자행해왔다. 조선은 회의와 토벌의 양면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다. 조선 초기의 국왕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근간으로 외교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를 동원해서 여진을 정벌하거나 대마도도 정벌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은 조선 초기 국가의 외교력을 행사하는 근간이었고 그 근간에는 화약무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화약무기가 이처럼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은 건국 이후 지속되어온 여진족의 침탈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기전 개발에 힘을 쏟는다. 신기전은 양계에서 매년 한 번씩 쏘기를 연습하라. 즉시 군기감에 명하여 대장간을 행궁 옆에다 설치하고 화포를 만들어 멀리 쏘는 기술을 연구하라. 세종이 이제 왕으로 그 왕이 된 이후에 이제 그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화약 무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는 거를 여러 번 강조를 하고 또 실제로 이 화약 무기 개발에 그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신기전의 원형이 된 것은 고려 말의 무신 최무선이 개발한 주화라는 화약무기다. 당시 중국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화약을 바탕으로 무기를 개발했고 이 모든 것은 철저한 기밀로 유지되었다. 비화창 역시 이렇게 탄생된 화약무기였다. 중국을 방문해 화약무기를 직접 목격한 최무선은 화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직접 개발에 나선다. 최무선이 이제 화약 제조법을 알아내가지고 정승들한테 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화기를 만들자. 이래서 만들었다는 게 이제 화통도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약도 제조하고 중요한 건 화기를 제조해서 실험하고 그런 것을 전문으로 했던 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력으로 화약 개발에 성공한 채무서는 조정의 화약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1377년 설치된 화통도감을 통해 채무서는 화약 무기 개발에 나서게 된다. 당시 개발된 화약 무기는 모두 18종. 그중 하나가 주화였다. 달리는 불화살이라는 뜻을 가진 주화는 채무선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형 무기였다. 조선시대 병서 중 하나인 화포시건회에서 주화를 개량해 신기전을 만들었다는 단서를 볼 수 있다. 주화와 신기전의 약통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다. 세종 때 만든 신기전은 약통 앞부분에 소발화라는 폭탄을 설치한 것으로 주화를 개량한 것이다. 채무선의 주화는 실제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지금의 군산에서 벌어진 진포해전이었다. 당시 진포는 만경평야와 금강평야를 곁에 둔 곡창지대로 곡식창고인 조창이 발달해 외구의 침입이 잦았던 곳이다. 1380년 왜구는 내륙 지역을 약탈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진포를 침략하기에 이르렀다. 14세기에 왜구가 이제 고려를 침략합니다. 그런데 1370년대 후반쯤 되면은 고려군이 슬슬 반격을 시작하죠. 그랬더니 왜구도 그 대책으로 대규모 부대를 만들어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진포해전인데 왜구 침략 사상 가장 많은 왜구가 쳐들어왔던 것이 진포해전입니다. 진포해전에서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전투가 펼쳐졌다. 규모부터가 달랐다. 외선 500척, 군사 10,000명 이상의 거대 군단이 몰려온 것이다. 이에 맞서는 채무선의 고려 수군은 왜구의 5분의 1 수준의 병력에 불과했다. 진포해전의 승패를 가름한 것은 바로 주화였다. 비밀병기 주화로 왜구를 공격하자 왜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단 100척의 병력으로 외선 500척을 모두 불태워 섬멸했다. 이렇게 진포대첩은 세계 최초의 한포대전으로 역사에 기록돼 있다. 채무선이 개발한 화약과 화약무기, 그 중에서도 주화는 당시 해상 전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당시 해전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런 해전이 아니고, 해전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백끼리 맞붙어서 이렇게 싸우는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고려 수군이 접근하니까 당연히 이제 백병전을 할 줄 알고 배로 성벽을 쌓고 자기들이 이제 방어 태세를 취했는데, 고려군에 이제 그때 비밀 무기에 이제 화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기 또는 어떤 화염 이런 걸 통해서 화공을 하니까 단숨에 이제 그 묶어놓은 배가 한꺼번에 타가지고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적벽해전처럼 쉽게 경멸되는 그런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기전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최연석 박사는 현대 설계 기법을 동원해 신기전에 대한 연구를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고려의 주화에서 산화 신기전으로 이르는 화약무기의 발전상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신기전, 그 다음에 대신기전, 그리고 이제 산화신기전,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고 규모가 큰 이런 로켓은 세종대왕 때 별도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 산화신기전은 획기적인 개념의 무기로
2단 로켓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로켓 속에 또 하나의 로켓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비행 중 화약이 터지면서 불을 흩어뜨려 살상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병기 도서는 통, 지화, 소발화로 이어지는 2단 로켓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단 로켓인 약통의 연소가 끝나면 2단 로켓으로 이어지는 점화선에 불이 붙어 2단 로켓이 발사되고 이 로켓이 목표물에 날아가면 소발화가 폭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대신기전은 약통 앞부분에 한 개의 폭탄이 장착되어 목표물을 타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두 신기전은 규모는 비슷하지만 구조면에서는 산화 신기전이 더 앞서 있다. 최현석 박사는 병기 도설의 기록 그대로 산화 신기전을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병기 도설은 약통의 재료와 제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약통의 주 재료는 한지. 가벼우면서도 강도 높은 한지를 둥근 나무의 여러 겹으로 감아 건조 후 나무를 빼낸다. 이 크기는 화약 무기에 사용된 종이 약통 중 가장 큰 것이다. 우수한 이런 그 로켓을 개발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의 이 전통 한지가 아주 즐겨서 고압에도 이제 견딜 수 있는 이런 그 로켓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큰 이런 그 대신기전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약을 채워 넣는 과정이다. 화약 공장에서 직접 화약을 채워 넣는데 이 과정은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첨철은 약통에 화약을 채울 때 쓰는 장치이다. 철첨이 있는 부분은 화약이 채워지지 않아 원뿔 형태의 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 공간만큼 연소 면적이 넓어져 강한 추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화약은 최무선 이래로 19세기 말까지 사용된 전통 화약인 흑색 화약을 사용했다. 최무선의 화약 제조법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기록을 따랐다. 흑색 화약의 주 원료는 숯과 황, 그리고 염초. 이 비율이 남아있는 숙종시대의 신전자초방은 최무선의 화약 제조술을 유추할 수 있는 문헌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염초, 숯, 황의 비율은 각각 70대, 20대 10으로 현대의 화약 배합 비율과 비슷하다. 화약 제조법은 끝까지 최무선 일가만 알았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 조선에 들어와 세종 때 최무선의 아들이 이제 국가에 이제 제조법을 헌납을 합니다. 화약 제조법을 책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책이 이제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건 아닌데 소문에는 한글로 만든 이유가 외구나 일본군이 보고 베끼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한글로 책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이 보안을 유지를 했습니다. 약통에 화약을 담을 때는 같은 양의 화약을 여러 번 걸쳐 나눠서 담아야 한다. 화약의 양과 충전 방법에 따라 로켓의 성능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총 2.5kg의 화약을 똑같은 분량으로 나누어 미리 담아놓는다. 화약을 넣고 다질 때는 속이 빈 둥근 쇠막대를 이용해 화약을 조금씩 나눠서 넣어가며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일반 대포 같은 데서는 화약을 가루로 해서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그 폭발시키는 거지만 로켓 같은 경우에는 화약을 딱딱하게 다져가지고 화약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우는 거하고 폭발시키는 거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약을 집어넣고 새로 다진다고 생각하니까 다지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폭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다지는 게 무척 어려웠죠. 이렇게 화약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넣고 화약을 다지는 것은 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약통 내에 화약의 밀도가 낮거나 화약층이 균일하지 못하면 목표물에 닿기 전에 미리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속이 빈 세막대를 이용해 화약층을 높은 밀도로 단단히 다지는 작업은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 중 하나이다. 화약을 가득 채운 종이 약통. 이것이 바로 산화 신기전의 1단 로켓이다. 소신기전에 사용되는 화약은 약 40g. 산화신기전에는 60배 이상의 화약이 사용된다. 이렇게 완성된 1단 로켓에 2단 로켓에 해당하는 지하와 소형 종이폭탄인 소발화를 부착한다. 소발화의 화약을 충전하는 방법은 1단 로켓의 약통을 제작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2단 로켓인 지하와 소발화를 1단 로켓에 연결해야 한다. 약통 앞부분에 2단 로켓을 조심히 넣는다. 다음은 점화선으로 연결한 다음 마무리를 한다. 병기 도설에 기록된 방법 그대로 재현된 산화 신기전. 과연 그 위력 또한 전해오는 기록과 같을까? 먼저 산화 신기전보다 단순한 형태의 대신기전부터 쏘아보기로 했다. 불을 붙일 수 있는 점화선을 연결하고 최장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각도인 45도에 맞춰 대신기전을 설치한다. 드디어 점화선에 불이 붙었다. 몇 차례의 실험 결과 대신기전의 사거리는 약 1k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의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신기전은 최대 3km까지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산화신기전 역시 직접 쏘아보았다. 중간에 한 번의 폭발 이후 작은 2단 로켓이 발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결국은 세종대랑 똑같은 형태로 복원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이 대신기전 같은 경우는 뭐 준비하고 이제 실험하고 하는데 한 2, 3년 정도 걸려서 결국은 이제 비행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600년 전 만들어졌던 로켓 추진 무기 신기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신기전은 그 복원 과정을 통해 놀라운 위력을 확인시켰다.
기본적으로 18세기 이후에 나와 있는 서구의 그런 로켓과 형태 면에서는 15세기의 어떤 조선의 신기전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15세기의 신기전이 훨씬 더 위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조선의 신기전은 이제 도면이라든가 재원들이 구체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것을 기록으로 구체화시켜서 남겼다라는 얘기는 그런 무기들을 개발하고 제작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시도를 했다라고 하죠. 결국에 그런 표준화는 유럽에서도 18세기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선의 어떤 무기 개발 노력이라든가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세기 이전 세계 로켓 무기를 비교해 보면 산하신기전과 대신기전은 길이 5.5m로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의 크기이며 그 개발 시기 또한 서구에 비해 4세기나 앞선 첨단 로켓 무기였던 것이다. 외세의 침입이 계속되었던 조선 초기, 신기전의 개량과 발전을 기반으로 세종은 다양한 화약 무기의 개발에 힘을 쏟는다. 화약 무기 중에서 공격용으로 가장 위력이 있었던 게 신기전이죠. 화살을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화살 자체에다가 이제 로켓탄처럼 나가는 건데 이게 위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방패도 뚫고 사람도 뚫고 뭐 갑옷도 뚫고 이런 강력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 적군이 공격해 오다가 방패와 사람을 그냥 뚫어버리니까 이 공격해오는 군대가 굉장히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용 무기로 신기전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신기전을 집단으로 발사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차입니다. 요즘 말로 뭐 다연발포처럼 수십 수백 발의 신기전을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적의 예봉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무기죠. 조선 초기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군사 제도를 갖추고 힘을 키우는 데 신경을 기울였다. 다양한 무기의 개발은 조선의 국가 체제를 완성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었던 것이다. 15세기에 중앙집권적 군사제도, 부병제 이거를 만드는데 착안하고 활용했다는 것이 정말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게 거의 17세기나 돼야 나오는데 조선의 15세기 중앙집권적 국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국가체제입니다. 고려 말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화약병기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널리 실전에 사용되었고 발전을 거듭해 살상력을 높여갔다. 그 정점에 있는 신기전은 조선 초기의 두통거리였던 북방 경계에 큰 역할을 한다. 세종은 북쪽 국경에 신기전을 대규모로 배치한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1447년 세종 29년에는 2달에 걸쳐 무려 3만 3천여 발의 신기전이 집중 배치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대신기전과 산하신기전은 북방의 여진족을 정면으로 겨냥했고 여진의 기병은 신기전 앞에 무너졌다. 사군 육진의 개척을 통해 조선의 영토를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확장하게 된 것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서 여진족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강폭을 넘겨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거리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대신기전 같은 화약의 힘으로 날려보내는 그런 무기가 효과적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은 각종 화약 무기와 그 사용법을 기록한 총통 등록이라는 책을 완성하는데 그 책을 각 도에 보내면서 각별한 주의를 전하기도 했다. 총통 등록 한 권을 보낸다. 이 책은 군국에 있어 지극히 중하니 마땅히 항상 감추고 경이 홀로 펴보고 아전의 손에 맡기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하여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총통 등록은 세종실록의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총통 등록은 세종 말엽에 세종 때 개발된 각종 그 화약 무기에 대해서 전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기도설이랑 다른 부분은 병기도설은 세종 때 화약 무기의 이 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총통 등록에는 병기도설에 있는 재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화약 무기를 제작을 하는지, 제작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화약 무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제작과 사용까지도 이 포함이 되어 있는 책이 총통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통 등록이 그 조선 초기에 화약 무기를 확인할 수 있는 데 가장 좋은 책이지만 이름만 남아있고 사실 현재 남아있는 책이 없습니다. 세종의 적극적인 화약 무기 개발로 인해 외세의 침략이 감소했다. 더불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 세주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된다. 세종 때 신기전을 비롯한 다양한 화약병기가 개발돼 운영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세조가 집권을 하고 또 중종반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자칫 이제 그런 무기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그 이전까지 여진족들의 준동이 좀 심했던 부분들이 세종의 어떤 적극적인 전략으로 인해서 서서히 이제 약해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평화 시기가 지속되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기가 만들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결국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다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결국 이제 전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기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결국 그렇기 때문에 문헌이 이제 선조 때 가서 다시 이제 등장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신기전은 임진왜란 때 다시 등장한다. 행주대첩은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승리를 이끈 전투이다. 그 승리의 핵심에는 바로 신기전이라는 화약 무기가 있었다. 권율 장군은 행주대첩을 끝낸 후 이 같은 말을 남겼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화차 때문이다. 화차는 신기전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중소 신기전 100발을 동시에 사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연장 로켓포가 바로 화차인 것이다. 폭발물을 장착한 신기전 100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200m를 날아가 집중 포격을 퍼붓는 위력적인 무기이다. 1539년 2월 12일 새벽 6시 3만 명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이 시작됐다. 행주산성을 지키는 조선군은 2,800명, 왜군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12시간이나 계속된 전투는 왜군에게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힌 채 끝나고 만다. 권율 장군은 40대의 화차를 이용해 10배나 되는 왜군을 격퇴한 것이다. 행주대첩에서 신기전과 화차의 진가가 발휘되었다. 성의 서북쪽 관문이 되겠는데요. 이게 성에서 가장 얕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군이 주 공격을 이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아군과 적군 간에 아주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고 많은 사상자가 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행주산성의 서쪽과 남쪽은 한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창릉천이 흘러 왜구의 침입로는 서북쪽뿐이었다. 권율 장군은 화차를 토성 주변에 집중 배치한다. 당시 왜군의 주 무기는 조총. 조선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화약 무기를 총동원해 전투에 임했다. 특히 화차와 신기전을 이용한 포격전은
전세를 역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곳에서 신기전기 화차가 집중적으로 발사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곳에서는 왜군이 저 밑에서 위를 향해 공격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병사가 들이닥칠 수는 없었어요. 3만 명이 왔다고 하지만 한꺼번에 3만 명이 들이닥칠 수가 없었고 7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력이 약 4천에서 5천 명이 오다 보니까 우리 병사하고 왜군의 숫자가 서로 비슷했고, 우리는 당시 최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신기전기라든가 대총통, 수차 석부 이런 것이 많이 동원이 됐고, 왜군은 그래봐야 조총을 갖고 이제 싸웠지만은 숫자 면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근데 산세를 우리는 등지고 높은 곳에서 싸웠고, 왜군은 밑에서 우리를 보고 싸웠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우리가 조금 유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승리의 원인입니다. 신기전을 쏘는 화차의 위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화차는 1970년대에 개발된 130mm 구룡 다연장 로켓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연장 로켓포는 짧은 시간에 강력한 화력으로 목표 지점을 집중 공격한다. 화약이 먼저 등장한 곳은 동양이었지만 화약 무기가 발달한 곳은 서양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화약 무기가 도입이 되면서 화포나 대포와 같은 형태로 무기가 발달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로켓과 같은 무기, 로켓 형태의 무기가 등장한 것은 19세기가 되어서입니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궁시 무기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던 동양에서는 15세기경부터 신기전과 같은 무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약 250년 앞선 조선에서 사거리가 1km가 넘는 화약 무기가 제조되고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조선 초기의 화약 무기 제조 기술이 아주 뛰어났고 세계적인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교한 기술과 적극적인 개발로 완성된 조선의 화약 무기 신기전은 우리 선조들의 앞선 과학적 사고와 국가 운영 철학이 담긴 당대 최고 수준의 로켓이었다. 신기전이라든지 세종 때 개발된 각종 화약 무기, 그리고 병기 도설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설계도를 작성한 내용이라든지 또 설계도에 사용된 가장 작은 이런 리라는 치수까지도 사용을 해서 아주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은 세종시대 때 우리나라의 화약 무기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고,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수준이었다 하는 것을 이 신기전 복원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600년 전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을 쏘아 올렸던 우리 선조의 저력이 2013년 또 하나의 로켓으로 발사됐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는 10여 년간 끊임없는 연구 끝에 드디어 정상 궤도에 진입, 우리나라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나로호 발사로 스페이스 클럽의 11번째로 들어가게 됐다. 15세기의 가장 앞선 기술로 로켓을 쏘아 올렸던 우리 선조들처럼 21세기의 우리나라 역시 과학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풍요롭고 강한 나라의 꿈은 세계를 향해, 우주를 향해 계속되고 있다.